일요일 새벽. 남들은 늦잠을 즐길 시간이었지만 나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린 듯 눈을 떴다. 자영업자의 고단한 일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휴식이어야 할 일요일은 아버지의 부름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피곤에 젖은 앞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가야 할 목적지인 아버지의 농장을 생각하자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농사기구들을 챙겼다. 처가에 잘해야 본인의 집안에도 평화가 온다는 것을 체득한 남편의 묵묵함이 오늘따라 유독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 남편이 거친 잡초를 베어내기 위해 예초기를 돌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이미 그늘 좋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온 것을 반기기보다 당연한 하인이 도착했다는 듯 무거운 비료 포대더미를 턱으로 가리키며 저걸 저쪽으로 옮기라고 손짓했다. 너는 아들처럼 듬직해서 이런 건 거뜬하잖냐. 내가 너를 아들같이 생각해서 부리는 거야? 아버지가 뱉은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딸로서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의무까지 나에게 짊어지우기 위한 비겁한 저주에 가까웠다. 비료 포대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자영업 가게의 이번 달 매출 걱정과 당장 내일 시작될 일주일의 무게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다.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포대를 나르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이 고된 노동이 마치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거대한 유산이라도 되는 양 생색을 내며 쉴 새 없이 훈수를 두셨다. 잠시 땀을 닦으려 멈춰 선 남편을 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갔다. 아버지는 마치 종을 부리듯 남편에게 시원한 물을 떠오라고 시켰고 남편은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한 채 물통을 향해 걸어갔다. 내 손등은 거친 잡초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농작물의 이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피던 아버지의 시선은 끝내 내 상처 어린 손에는 머물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에게는 우아한 노년의 취미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내 삶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중노동일 뿐이었다. 뙤약볕이 정수리를 타격하는 한낮. 나는 비릿한 흙냄새와 풀냄새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끔거리는 고통 속에서 나는 타들어가는 태양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왜 이곳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저 그늘 밑의 목소리에 내 삶을 저당 잡힌 채 사과나무처럼 열매만 내주고 있는가? 대답 없는 질문만이 뙤약볕 아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비료 포대를 나르던 내 시야 끝으로 비현실적일 만큼 깨끗한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오빠와 새언니는 이곳이 농장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백화점 나들이라도 나온 차림새였다. 조금 전까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비료 포대를 독촉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인자한 성군의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흙 묻은 장화도 벗지 않은 채 달려나가 우리 아들을 맞이했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내 손에 묻은 흙을 바지에 거칠게 닦아내었다. 아버지, 저희 결심했어요. 이제 아이 하나 가져보려고요. 오빠의 그 한마디는 평화로운 선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40 중반까지 욜로족으로 살며 부모의 의무는 외면해온 오빠가 던진 아이라는 카드는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이을 소나무에 드디어 씨앗이 맺힌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더니 갑자기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나의 집으로 당신을 모셔야겠다고 선언했다. 오빠네는 아이를 가져야 하니 예민한 새언니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너는 장사하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남편도 착해서 말 잘 듣잖냐. 오빠는 지금 애 생기는데 집안 문제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쩔 거야? 오빠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내 상황을 난도질했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무너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 내 아이의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과거 IMF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등록금 몇 푼이 아까워 내 학업을 포기하게 했던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빠는 성적도 안 나오는 대학을 2번이나 다니며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갔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이 집안의 소나무를 위해 썩어가는 걸음이어야만 하는 사과나무였다. 아버지는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힌 나를 향해 쟁반을 내밀었다. 너희는 먼저 와 있었으니 손 씻고 가서 저 과일 좀 깎아와라. 오빠랑 새언니 목마르단다. 아버지는 뙤약볕 아래에서 예초기를 돌리느라 탈진 직전인 내 남편에게까지 과일을 대령하라며 턱짓을 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과도를 쥐었다. 깎아야 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이 기괴하고 뒤틀린 가족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 남편을 머슴 취급하고 나를 무급 소장농으로 부리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타들어가는 내 가슴 위로 소금처럼 뿌려지고 있었다. 친척들이 빽빽하게 모인 거실은 오빠의 임신 소식과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술잔을 높이 들며 가문의 대를 이을 소나무에 경사가 났다며 기염을 토하더니 곁에서 묵묵히 접시를 나르던 나를 흘긋 보며 입을 뗐다. 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가고 장사나 하지만 그래도 몸은 튼튼해서 내 뒤치다꺼리 하나는 잘해. 그 순간 왁자지껄하던 친척들의 시선이 연민과 비웃음이 섞인 채 나에게 꽂혔다. IMF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었음에도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느라 내 등록금은 포기하라던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 말이 나온 김에 정해요. 이제 조카 태어나면 오빠네는 바빠지니까 아버지는 얘네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죠? 오빠는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나를 압박했고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남편을 향해 턱짓했다. 얘야, 김서방.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과일 껍질 좀 치워라. 장인어른 모실 준비하려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남편이 굴욕감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내 안에 무언가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금속성의 파열음은 순식간에 거실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갔다고요? 바람 피우느라 내 등록금 아까워서 시험 포기하라고 했던 건 잊으셨나 보네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고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오빠가 당황하며 나를 미친년 취급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초등학교 시절의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끄집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본인 우울하다고 나 죽이고 같이 죽자며 목 조르던 그 방도 기억나세요? 그때부터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었어. 친척들의 얼굴에 경악이 서렸고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무서운 괴수가 아닌 추하게 늙은 가해자만 보였다. 나는 자리에 얼어붙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다. 오빠는 소나무고 나는 사과나무라고요? 아니, 당신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독을 뿌린 거야? 이제 그 사과 우리가 다 먹어치웠으니 더 이상 뜯어먹을 열매는 없어. 아버지는 천륜을 운운하며 내 등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평생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과나무가 내 등 뒤에서 비로소 뿌리째 뽑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폭풍 같은 고성이 오갔던 거실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와 오빠의 번호를 하나씩 수신 차단 명단에 올렸다. 숫자가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남편은 내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잘했어. 이제 일요일에 그 지옥 같은 농장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나직이 읊조렸다. 남편의 지지는 내가 이 단절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다음 날부터 오빠는 지인들의 번호를 빌려 비겁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사람 자식이냐?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면 다 내 책임인 줄 알아라. 평소 같았으면 그 죄책감에 무릎을 꿇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위해 쏟아부은 돈과 주말 노동 시간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오빠에게 답장으로 보냈다. 이제 내 몫의 효도는 초과 달성했으니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양 의무는 장남인 내가 오롯이 감당해. 그 문장을 전송하고 나는 다시 그 번호조차 차단했다. 일주일 뒤. 아버지는 기어코 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손님들이 당황해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딸년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옛날처럼 나를 윽박질렀지만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초등학생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미리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분은 저와 절연한 상태이며 영업을 방해하는 무단 침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분노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그저 나약하고 이기적인 노인일 뿐임을 깨달았다. 가게 문을 닫고 나는 곧장 예약해둔 정신과를 찾았다. 하얀 상담실에 앉아 죽자고 협박하던 아버지의 얼굴과 장학금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의 비릿한 공기를 전문가 앞에서 쏟아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당신은 사과나무도 아들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30년 넘게 참아온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농장에 남겨둔 내 흔적들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문자를 업체에 보냈다. 사과나무는 이제 스스로 도끼를 들어 제 뿌리를 잘라내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일요일 오전 10시. 예전 같았으면 땀 범벅이 된 채 비료 포대를 나르거나 아버지의 고함을 듣고 있었을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내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창틈으로 들어온 투명한 햇살과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 소리뿐이다. 협탁 위의 스마트폰은 고요하다. 더 이상 일요일 새벽에 발신 번호 제한 전화나 욕설 섞인 문자에 심장이 내려앉는 일은 없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다. 근육통 대신 가벼운 개운함이 온몸을 감쌌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아이와 함께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처가라는 감옥에 함께 갇혀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시절. 미안함 때문에 차마 마주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을 이제는 편안히 바라본다. 아이는 식탁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오늘 우리 공원 갈 거지?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주말을 헌납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권리가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다. 가게 일도 활기를 되찾았다. 월요일마다 번아웃에 빠져 직원들에게 예민하게 굴던 사장님은 이제 없다. 주말에 충분히 휴식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덕분에 서비스에는 진심이 담겼고 손님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오빠가 아버지의 부양비 청구 소송에 질겁하며 새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세계의 사건이 아니었다. 소나무를 애지중지하던 이들이 이제 그 소나무의 무게에 눌려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인과응보일 뿐이다. 오후에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시장에 들렀다. 화려한 사과나무 대신 작고 소박한 초록 식물 하나를 샀다. 누군가에게 달콤한 열매를 상납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저 제 속도대로 잎을 틔우는 생명력이 좋았다. 베란다 한쪽에 화분을 내려놓으며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어둠 속에 갇혀 너 죽고 나 살자는 폭언을 듣던 어린 소녀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그리고 한때 사과나무라 불렸던 그 고단했던 시절의 나에게 나직이 작별을 고했다. 이제 사과는 내가 먹어. 너를 위해서만 자라렴. 말단 직원처럼 부려지고 감정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던 세월이 가고 비로소 나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숲을 떠나온 나무는 이제 자신의 땅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